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요 선물 거래 파생 상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음, 요즘은 좀 투자 시대죠.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투자는 계속적으로 열풍인데, 어, 젊은 사람들도 사실 미성년자까지도 투자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투자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주식이 될 수가 있겠죠. 주식은 매우 쉽습니다. 사고, 팔고, 요거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네. 언제 샀느냐, 언제 파느냐, 이건 뭐 개인에 따라 다 다른 거지만, 어쨌든 내가 이 가격에 사서 그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면 시세 차익을 얻는 게 바로 주식 투자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건데, 선물 거래, 뭐 옵션 거래, 이런 파생 상품들은 조금 주식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옵션 거래 같은 걸 하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면 대충 알고 완전히 알고 해도 나락을 가는 판국에 대충 알고 가면 나락을 100% 1000%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거면 조금이라도 개념을 좀 알고 이해를 하고 가자라는 취지에서 이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선물거래 파생 상품이 좀 어려운 종목이긴 해요. 이해도 잘 안 되고 저도 뭐 그랬는데 어찌 됐든 간에 최대한 뭐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으니 뭐 너무 틀리거나 생각이 좀 달라도 욕하지 마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파생 상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일단은 파생 상품은 기초 자산에서 파생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요 기초 자산이라는 건 뭐죠? 주식, 채권, 통화, 원자재 같은 게 있고 금, 부동산 모두 현물 자산이죠. 이걸 기초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 자산의 가치를 둬서 기본을 둬서 베이직을 두고 여기 이 기초 자산이 가치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 상품. 그러니까 기초 자산과 연동시켜 버리는 거죠. 금융 상품으로 파생 상품을. 그렇기 때문에 기초 자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파생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게 바로 파생 상품입니다. 말 그대로 뭐 옵션 거래, 선물 거래 이런 게 다 파생 상품이죠. 근데 주된 뭐 이론상으로 목적은 위험 회피, 투기, 뭐 차익 거래인데 대부분의 이걸 만든 목적은 아마 위험 회피라고 해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항상 위험 회피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이 주식 시장에서는 위험 회피는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뭐 투기만 판치고 도박판처럼 투기만 판치는 거래가 돼버리는 게 사실이죠. 이런 것 때문에 파생상품 때문에. 그럼 왜 그런지 한번 구조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주식, 채권, 통화, 부동산 이게 기초 자산이라고 했죠. 여기로부터 파생된 상품이 바로 선물 옵션 수합 거래입니다. 요걸 바로 파생 상품이라고 합니다. 요 파생 상품은 계약을 만들기 나름이죠. 즉 아래 상품들은 계약 내용 계약 이름입니다. 그래서 주식 선물 뭐 주식 옵션 뭐 주식 수합 채권 선물 채권 옵션 채권 수합 거래 요렇게 다 붙어서 다니는 게 파생 상품들입니다. 뭐 부동산 같은 거 그리고 금 이런 것도 다 만들면 만들기 나름으로 생깁니다. 근데 부동산의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걸 만들었다가 망한 게 뭐죠? 브라더스 사태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는데 이건 뭐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게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 옵션 거래들을 만드는 건데 파생 상품을 만든 건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뭐 잘 안 돼서 뭐 정말 파산 직전까지 파산까지 다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한때 경제 위기가 찾아왔던 그런 사태인데 그만큼 이제 요 파생 상품이라는 것은 갖고 있는 잘못 다루면 정말 금융사에서 잘못 다루면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파생 상품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파생 상품의 예를 들면 요 주식이 대표적이죠. 10,000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요게 11,000원이 됐어요. 요게 10% 상승할 때 곱하기 n배 곱하기 몇 배 해주면 먹게 해줄까요? 몇 배 먹게 해드릴까요? 로 계약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파생 상품의 예입니다. 그래서 10%만 상승 10,000원에서 11,000원 주식 같으면 1,000원 먹는 거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주에 10,000원 하는 걸 10개 사면 10만 원이죠. 10만 원에서 1,000원씩 10개면 만 원, 1만 원 얻는 거죠. 그런데 요 파생 상품 거래는 좀 달라집니다.
내가 10% 올랐을 때 곱하기 n배니까 n배는 10배, 100배, 1000배까지도 있어요. 다. 저 이거 할래요. 이거 하면 무조건 100배요? 100만 원만 넣어도 얼마예요? 1000만 원만 넣어도 얼마일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1%만 떨어져도 바로 뭐 10배, 100배를 청산당하는 게 요런 파생상품 원리입니다.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요렇게 기초 자산에서 이렇게 선물, 옵션, 수확거래 등이 되는 게 바로 파생상품이다.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을 안 드리는 건데, 뭐 돈이 조금 한 번에 뻥 튀기게 해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계약을 하죠. 그러다가 청산당해서 다 날리는 건데, 어쨌든 본론은 또 돌아와서 주된 목적은 위험 회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파생 상품이 이런 기초 자산, 그리고 이제 파생 상품이 이렇게 있는데, 기초 자산은 한 가지뿐이지만 투자나 대비가 안 되죠. 요거는 오르고 내리고 한 가지뿐이 없어요. 그런데 파생 상품들, 요런 파생 상품들은 어떻게 하죠? 기초 자산이 마이너스일 때도 플러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기초 자산이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렇게 해서 이제 위험을 관리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고 위험을 대비함에 있는 건데, 이게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양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양방향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거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초 자산, 주식 채권 같은 경우에는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리는 한 방향뿐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론상 위험 회피예요. 파생 상품은. 네, 이론상으로는 위험 회피인데 어쩌다가 도박판이 되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는 바로 요겁니다. 요거 때문에 우리가 파생 상품을 옵션 거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입니다. 만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파생 상품들은 보통 이렇게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만기가 존재합니다. 근데 만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시간이 없다. 시간으로서 너를 압박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 지금 하고 있죠. 주식은 보통 이런 말, 주식한다고 하면 뭐 기사나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항상 들을 겁니다. 존버. 네. 존버를 해야 돼요. 주식은 존버를 해야 내가 딸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물리더라도 존버를 해야 나중에 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오죠. 그런데 요 파생 상품은 이런 옵션 거래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주식도 이렇게 하면서 우상향을 하잖아요. 쭉쭉쭉 우상향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도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여기까지 가려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존버를 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만기가 3개월, 6개월 존재하니까 시간이 없어도 잘 못하는 주식을 언제 여기에서 사서 몇 개월 만에 한 달, 2달 남았을 때까지도 정말 시간의 압박을 받는다라는 거죠. 언제 내가 팔아야 될지, 언제 사야 될지를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존버가 안 됩니다. 네, 파생 상품은 무조건 이 정해진 만기 기간 안에서 쉽게 말하면 쇼부를 봐야 되는 거죠. 결과를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뭐 내가 아무리 고점에 샀어도 그건 내려갔다가 존버는 올라가는 데까지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데까지. 그런데 파생상품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요때가 만기면 나는 고점에 사서 무조건 떨어지는 시기에 만기에 청산이 되기 때문에 나는 요 구간까지 무조건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생상품은 만기가 존재해서 위험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금융상품들은 기초자산과 요 파생상품을 더해서 한 세트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뭐 위험성이 많이 높다 하면은 비용이 조금 높을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해지가 되죠. 네. 대신에 위험성이 좀 낮아지면 비용도 조금 낮아지겠죠. 네. 비용도 좀 낮아지고. 그러니까 뭐 위험이
큰 만큼 많이 내고 위험이 적은 만큼 또 조금 내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험처럼 가는 거예요. 보통 이런 구성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금융상품이 함께 가는데, 그래서 이제 채권 상품들이 이 채권과 파생상품이 같이 팔아요. 세트로. 그런데 우리는 직관적인 걸 매우 좋아하죠. 기초자산 필요 없다. 바로 옵션, 선물, 파생상품만 거래를 해버립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매우 직관적이죠. 주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좀 변질된 거예요. 사실 구조가. 원래는 기초자산이랑 파생상품이랑 같이 묶여서 하는 이런 세트들, 채권과 파생상품들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루즈하게 느끼는 거죠. 좀 지루하는 거예요. 이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루한 기초자산 필요 없어. 파생상품만 갖고 가자. 선물, 옵션, 빠른 거래 10배, 100배씩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로만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요가 몰리니까 당연히 이런 파생상품만 판매가 되고, 이런 파생상품에만 집중적으로 몰리기도 하고 인기가 좋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서는 안 되죠. 수합거래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아이고,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말 그대로 바꾸는 거래입니다. 수합 바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당사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현금 흐름을 교환하는 계약입니다. 뭐 누구는 짧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좀 긴, 일정 기간 더 남아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네. 그러니까 뭐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서로 주식을 바꾸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 가지 얘가 주식을 바꾸는 게 있고, 대표적인 예가 수합에 금리 수합과 통화 수합이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 받은 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받고 싶을 때 요 금리 수합을 실행을 하고요. 또 통화 수합에 이제 요 대표적인 게 한국과 중국의 요 통화 수합이죠. 70조 규모로 25년 10월까지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9년 첫 계약을 시작을 했고, 뭐 규모를 늘리면서 2020년에 연장을 했다고 하는데, 뭐 그거요. 상대방 국가의 중앙은행에 이제 상대방 통화를 갖고, 요 70조 규모의 통화를 갖고 그 외화를 빌려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통화 수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요 수합 거래는 개인은 잘 안 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알아도, 그리고 알고 있을 필요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쉬우니까. 네, 그냥 바꿔서 거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 옵션 거래가 위험하다고 했는데 뭐가 위험하냐라고 한번 보자라는 거죠. 옵션은 잘 보면 내가 돈을 걸고 내가 매수를 한 거죠. 내가 내 돈 주고 힘들게 번 돈을 걸고 그것을 획득한 권리입니다. 옵션은. 즉 내가 돈을 걸고 산 요 시간의 가치입니다. 요게 옵션이 좀 보험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보험이 앞으로 이제 1년 남은 거하고 한 달 남은 거하고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위험성의 가치가 달라지겠죠. 1년은 1년 동안 이 위험성을 안고 가야 되지만, 한 달 남았으면 요 한 달 동안의 위험성이 더 적죠. 더 위험한 일이 일어날 확률이 더 적어지는 거죠. 뭐 화재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집에서 불 날까봐 화재 보험을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뭐 불이 잘 안 나지만 만에 하나 불이 나면 큰 돈을 집 한 채 값을 정말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화재 보험도 예를 들면 1년이 남은 것과 한 달이 남은 거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위험성이 다르다. 그만큼 위험의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옵션 거래는. 그러면 대표적 요 옵션 거래의 방식은 무엇이 있느냐라고 보면 콜 옵션과 풋 옵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니면 조금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신문 기사 같은 걸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접했을 겁니다. 바로 콜 옵션과 풋은 요 발바닥이라고 해서 밑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베팅하는 사람들. 콜 옵션은 주가가 오르는 사람들한테 베팅하는 사람들, 오르는 주식에 베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콜 옵션은 주가가 올라가야 먹는 거고, 풋 옵션은 주가가 떨어져야 먹는 게 바로 풋 옵션, 콜 옵션, 풋 옵션입니다. 네. 자, 옵션 거래는 시간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인간에게서 버릴 수 없는 그런 미래 안정성 욕구가 있다고 해요. 인간한테. 그걸 자각해서 만든 상품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자, 예를 들어서 요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한 6만 원 하더라고요. 6만 원인데 5년 안에 10만 원 간다에 베팅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그럼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1위인데 5년이면 무조건 10만 원 가지. 자, 5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도 신도 모르는 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1위 그리고 10만 원은 넘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네, 당면 분할한 건데 삼성전자라면 때문에 갈 거라는 미래 안정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히 안정적일 거다. 근데 주식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인간의 욕구는 이런 괜찮은 것들은 미래에도 당연히 안전할 거라는 생각과 착각을 하는 이런 욕구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자각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5년 후면은 6만 전자가 10만 원 간다라고 거에 베팅을 하겠죠. 요런 파생 상품을 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하루 남았는데 주가가 8만 원이면 이제 끝난 거죠. 뭐 하루 만에 10만 원, 2만 원이 올라갈 수가 없죠. 때문에 이 옵션 거래 가격은 결국 이제 0이 됩니다. 왜냐하면 5년 안에 10만 원 간다에 베팅을 한 거기 때문에 5년 안에 10만 원이 못 가면 결국 0원이 되는 상품이 요 파생 상품입니다. 옵션 거래인 겁니다. 옵션 거래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점점 사라져서 녹는 걸 말을 해요. 참 그렇죠. 주식하고 좀 다르죠. 분명히 오르면 먹는 건 맞는데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은 이것도 주식도 오르면 먹듯이 이것도 왠지 6만 원에서 8만 원 되면 먹어야 되는데 계약한 게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0원이 되는 거죠. 5년 안에 10만 원이 못 갔기 때문에. 물론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배당도 클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이루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0원이다. 그래서 옵션은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체 누가 돈을 버나요? 옵션을 만들어서 판매한 매도자가 돈을 벌겠죠. 당연히. 하지만 매도자도 항상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뭐 90%, 95%, 99%는 벌 수 있어도 1%한 방에 훅 갈 수가 있는 게 바로 요 옵션 거래입니다. 왜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재보험도 집은 불이 날 확률이 적지만 만에 하나 불 한 번 나면 큰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악재가 겹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기하급수적인 매우 큰 돈을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실비보험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실비보험들 중에서도 뭐 골절돼서 아픈 경우에 뭘 준다라는 경우도 있는데 뭐 내가 1년짜리 계약한 보험이면 내가 골절이 돼야 돼. 근데 한 달 남았어. 그러면은 11개월, 1년 남은 사람이 골절될 확률과 한 달 남은 사람이 골절될 확률은 매우 다르죠. 위험성이. 화재보험도 그렇고 이런 실비 의료보험도 마찬가지고 이 위험성은 천차만별로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한 번 훅 갈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런 큰 돈 들이는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겹칠 경우에는 더 천문학적인 돈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옵션 거래는. 그리고 이런 화재보험,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5억짜리 뭐 보험에 들었는데 정말 그 사고가 혹은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내가 5억을 받을 수 있어야 되죠. 즉 보험사 입장에서는 5억을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개인이 하면 이런 돈을 줄 수 없겠죠. 개인이 이런 회사를 차리면. 때문에 이런 옵션 거래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아야 되고 증거금으로도 매우 많은 돈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이런 걸 하는 조직들은 대부분 기관이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의 트레이더들이 보통 옵션 매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옵션 거래는 보통 기관 그리고 트레이더들이 많이 하고 옵션은 좋은 것 같지만 항상 뭐 매도자도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런 게 단점이 된다라는 거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옵션 거래를 하다 보면 파생 상품들이 요동이 치겠죠. 파생 상품은 아까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만기일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만기일이 이렇게 해서 시작부터 여기 만기일이 있다고 치면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변동성이 급파동을 칩니다. 그러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뭐 한 달, 두 달 지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 1년짜리라고 칠게요.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났을 때는 괜찮아요. 뭐 변동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다 와서 뭐 열흘 남았다, 아니면 7일 남았다, 아니면 5일 남았다, 이렇게 일수가 별로 남지 않았을 때부터는 급 요동을 칩니다. 급 요동을 쳐요. 왜냐? 이때부터는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파생 상품은 엄청난 변동성을 지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 상품들의 이런 만기가 겹치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 옵션 하나만, 만기일이 하나만 오면 되는데 도래가 선물이랑 옵션이랑 만기일이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날을 우리는 뉴스에서, 기사에서 봤듯이 마녀의 날이라고 칭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만기일이 하나만 다가와도 요동을 치는데 선물과 옵션 거래가 두 개가 겹쳐서 요동을 치니까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겠죠. 이 변동성이 너무 흔들어서 기초자산 시장까지 변동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즉, 파생 상품을 꼬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초자산을 몸통이라고 본다면 요 파생 상품이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 크다, 마녀의 날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크면 요 몸통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가 꼬리를 이렇게 흔들잖아요.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 때는 몸부터 흔들어야 꼬리까지 이렇게 이제 샬록샬록 흔들어지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꼬리가 흔들면서 몸통을 흔듭니다. 그거를 웩 더 도그라고 미국 시장, 이 주식 시장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꼬리, 즉 파생 상품이 너무 흔들어 제껴서 기초 자산까지 영향을 주는 현상을, 이런 주식 현상을 웩 더 도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밌죠? 참 이런 걸 보면. 어쨌든 간에 이만큼 꼬리가 몸통에 영향을 주고 흔들어 제낄 정도로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하지 말라라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하기 때문에 돈을 무조건 잃게 되는 개미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이런 파생 상품을 간단하게 다뤄봤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파생 상품은 금융시장에선 필수적이고 필요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해요. 근데 잘못 사용하면 개인은 큰 손실이 아니라 개인은 날아간다. 정말 날아갑니다. 여러분 힘들게 번 돈, 힘들게 대출받은 돈, 마이너스 통장까지 싹싹 긁은 돈 다 날아갑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이제 이 옵션, 파생 상품 거래의 이제 주된 목적과 그리고 필요성인데, 개인 투자자는 특히 이제 요 구조를 이해한 후에 해도 사실 잃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데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예요. 요게 옵션 거래 같은 것도 요 틱 하나에 그날 장이 마이너스냐 플러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보통 주식하면 여기 왼쪽 오른쪽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호가창이 이렇게 있는데, 요 동시 호가창, 요게 시장가 호가창에서 마지막 끝날 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요 한 끗 차이로 영원이냐 돈을 따느냐가 갈립니다. 그만큼 정말 요 파생 상품 시장, 금융시장은 전쟁터와도 정말 다를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틱 하나에 내 돈 전부를 잃으냐 아니면은 돈을 얻느냐, 틱 하나에 달리기도 합니다. 특히 마녀의 날 이런 때는 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하냐라고 하면 저는 추천은 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인 이런 개념만 좀 머릿속에 넣고 지내도 적어도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